이번 시간은 제1장 최근 시사 상식 중에 파트 1 정치, 국제, 법률에 관련된 상식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학습하는 부분 중에 분량적 측면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해당 파트죠. 여러분들께서 일상적으로 신문이라든지 혹은 뉴스 같은 것들을 보셨으면 충분히 푸실 수 있는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 단원의 내용의 학습뿐만 아니라 주기적으로 그러한 내용들을 보시는 것이 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 기억하고 계시는 것이 중요하겠죠. 첫 번째가 427 판문점 선언이에요. 2018년이기 때문에 우리의 현 시점 내에서는 또 많이 보신 내용이에요. 그래서 2018년 4월 27일에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발표한 남북 정상 합의문이 427 판문점 선언이죠. 그래서 한반도의 평화, 번영, 그리고 통일을 위한 선언이다라고 불려지게 되는 것이 427 판문점 선언이 됩니다. 그래서 컨텐츠 내용 중에 세 번째 줄 중간에 보시면 이 선언에는 남북 관계를 개선한다든지 전쟁 위험 해소, 비핵화를 포함한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부분들이 포함이 되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이 공의 평화협정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평화라는 단어를 쓰는데 상대적으로 정전이라는 협정이 있고 평화라는 협정이 있어요. 정전이라는 것은 서로 분쟁 중에 있다가 일시적으로 그것을 안 하는 거예요. 하지만 평화라는 것은 상호간에 이해하고 조화를 이루는 평온한 상태로서의 협정이 평화가 되죠. 그래서 평화협정은 군사적 대치 상황에서 군사 행동을 중지하고 평화 상태를 위해 맺는 협정이다라고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뭐 특별히 어려운 내용은 없죠. 그 다음에 03 사노입니다. 그러니까 no,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아니라는 것이 여러 개죠. 그래서 정식적인 걸로 표현하자면 우리 뭐 어퍼스트로피처럼 이렇게 표현할 수는 있겠어요. 그래서 이거 붙여서 사노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미국이 비핵화의 대가로 북한에 하지 않기로 약속한 4가지 적대 행위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거 하지 않겠다라는 건데 뭐냐 하면 북한의 정권 교체 안 하겠다, 하지 않겠다라는 것이고 북한 침공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북한 정권의 붕괴 그런 거 우리 안 하겠다라는 부분들이 있고 마지막으로 흡수 통일 이런 거 기대하지 않겠다, 바라지 않겠다, 노하겠다라는 거예요. 기대적인 측면들이죠. 그래서 미국이 비핵화의 대가로 북한에 하지 않기로 한 4가지 적대 행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공사는 치킨 호크예요. 닭하고 매죠. 즉 매처럼 구는 닭이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단어가 치킨 호크예요. 그래서 군대의 현안에 대한 지식 없이 강경한 군사정책을 주장하는 정치인들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하는데 지식 없이라고 표현하는 그 단어의 의미는 군 복무 경험이 없거나 전쟁 경험이 없는 이라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 지식 없이라는 거예요. 그거 없이 강경하게만 하는 그런 정치인들을 가리킬 때에 치킨 호크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그 다음 5번째 마하티르라고 되어 있는데 뭐 정식으로는 마하티르 모하마드죠. 세계 최고령 선출직 지도자인 말레이시아 총리 의미하는 것이고요. 해당 책도 있어요. 마하티르. 그리고 제목 자체가 뭐 수상이 된 외과 의사라는 그런 책들도 있는데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에 이제 경제적 측면들을 고려를 해서 이제 여러 가지 노력들을 기울이는 개혁 정책을 핀 그러한 총리죠. 그 다음에 6번째는 뭐 신문에 보신 경험이 있을 텐데 특수활동비예요. 정보 및 사건 수사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라는 것인데 아무래도 국가의 안보와 직결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소요되는 금액이 필요할 수 있을 것이고 영수 처리하기는 조금 곤란한 경우들도 많이 있겠죠. 뭐 여러분들께서 드라마나 영화 같은 것들을 보시면 야, 저 상황에서 열심히 어떠한 소비를 했는데 긴박한 상황 내에서 그래서 그 소비되어진 거 하나를 하나를 이렇게 경비로 영수증 처리해야지라고 하기는 무리가 좀 있죠. 그래서 세부 명세를 조금 알기 어려워요. 그래서 논란이 좀 되는 그러한 경비를 특수 활동비라고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7번째는 be best입니다. 미국 영부인 멜라니아 여사가 주도하는 아동 복지에 관한 사회 캠페인이죠. 그래서 세 번째 줄 보시면 그 다음 줄이죠. 아동의 복지 증진과라고 되어 있는데 웰빙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동의 웰빙. 그래서 복지 증진과, 마약성 진통제의 남용 퇴치, 소셜미디어의 긍정적 활용이라는 측면들을 목표로 해서 Be Best라는 캠페인을 했지요. 어떤 분이요? 멜라니아 여사라는 분이. 그 다음에 08 국방수권법입니다. 국방수권법은 미국이 국가안보라는 것이 있다라고 하게 된다면 외국 기업의 미국 투자가 있다. 그럼 안보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규제해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는 다른 나라에 대해 정치적, 군사적인 제재를 하겠다라고 하는 법률이 국방수권법이에요.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이 NDAA 내용을 보시면 세컨더리 보이콧 등 적대국의 각종 제재를 가능하게 하는 미국의 법률이라고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어떤 특정한 국가가 안보 이유로 제재 국가가 됐다라고 했을 때 그 제재 국가 거래하는 나라가 있다라고 하면 어떤 대상과 어떤 대상은 직접적인데 그 이외의 다른 대상은 직접이 아니면 제3자라는 표현을 하죠. 그 제재 국가와 거래하면 제3국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그 거래를 한다 그러면 그 제3국의 기업, 은행, 정부 등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하는 것을 세컨더리 보이콧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09 산 피로 증후군이에요. 핵실험을 하죠. 핵실험을 하게 되면 우리가 멀리서 한다, 땅 깊은 곳에서 한다라고 하면 당장 큰 어떤 느낌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쌓이면 피로라는 것이 생기죠. 기계도 마찬가지로 피로도가 충족이 되면 고장이 난다든지 부러진다든지 할 거예요. 그것이 산 피로증후군이에요. 그래서 핵실험의 여파로 집안이 약해진 상태를 의미하고요. 그 내용은 그 다음 줄에 나오죠. 핵실험 피로 누적으로 집안 내부가 크게 약해진 것이라고 볼 수 있게 됩니다. 그 얘기는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지게 되면 이제 방사성 물질이 나오게 될 것이고 환경 오염도 될 수가 있어요. 그 다음 10번째는 다카입니다. 다카는 불법 체류 청년들의 추방을 유예하는 프로그램을 의미하는데요. 이 다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불법으로 이제 그 미국에 오신 분들이 계실 것이고 그에 따라 자연스럽게 따라 들어온 청년들도 있을 거예요. 이때 이 청년들이 걱정 없이 그 다음 주 끝에 나오죠. 학교에 다니거나 일을 할 수 있도록 추방을 유예하는 정책이 다카가 되죠. 근데 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더 이상 다카를 허용하지 않겠다라고 방침을 밝혔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도 잘 기억하시고요. 11번째는 전술핵이에요. 핵은 핵이지 전술핵은 뭐냐라고 하실 텐데 20킬로톤 이하의 핵무기라고 해서 효율성을 목표로 한 핵무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떠한 지역의 광범위한이라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군사적인 시설이 있다. 그럼 국지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겠다라고 할 때 사용될 수 있는 것이 전술 핵이라고 볼 수 있지요.
그래서 군사 목표를 타격하기 때문에 전술이라는 측면들로, 국지적인 측면들로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12번째는 ICBM이에요. 대륙간 탄도미사일이죠. 많이 들어보셨던 내용이고요. 한 대륙에서 다른 대륙까지 공격이 가능한 탄도미사일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의 범위 내에서의 그런 것들이 아니라 다른 나라까지 공격할 수 있는 범위를 갖는 미사일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이 있게 되면 다른 대륙을 나라에서는 또 민감한 반응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래서 5,000km 이상 사정거리의 탄도미사일을 ICBM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13번째는 사전 투표제예요. 선거 때 많이 들어보셨던 내용인데 선거 당일 투표를 할 수 없는 유권자가 미리 설치된 투표소에서 투표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사전 투표하신 분들도 계시겠죠. 그 다음 14번째는 세컨더리 보이콧인데 앞서 말씀드렸던 08 국방수권법에서 말씀을 드린 내용이죠. 제재국가의 정상적인 경제활동과 관련해 거래를 하는 제3국의 기업이나 금융기관까지 제재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 15번째는 나고야 의정서입니다. 통상적으로 국제 간의 협약을 하면 그 도시의 이름을 따르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죠. 이러한 나고야 의정서는 뭐냐면 생물자원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표현하고 후진국이라고 표현을 했을 때 선진국은 최신 신기술, 굉장히 고도의 기술을 가지고 있겠죠. 하지만 상대적 후진국은 그러한 기술을 보유하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생물 자원은 풍부하겠죠. 그럼 그러한 자원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라는 측면들이 필요하게 될 거예요. 즉, 기술 보유 선진국과 생물 자원 보유 개발도상국 등이 합의한 협약이 나고야 의정서로 다양한 생물 자원을 활용해 생기는 이익이 있다면 이 이익을 공유하기 위한 지침을 담은 국제 협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협약이 선진국에 치중되지 않도록 상호간에 협약을 한 거죠. 그 다음에 16번째는 SDSN. 여러분들께서 이제 정보통신을 하시게 되면 ISDN이라는 것도 있는데 그거는 종합통신망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우리가 얘기하는 SDSN은 지속가능 발전 해법 네트워크라는 것의 이 약어입니다. 영어에.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유엔 산하자문기구를 SDSN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사에 보시면 UN SDSN이라는 UN을 붙여서 표현하기도 하죠. 왜 여기서 이러한 것들이 나왔냐면 자원을 소비를 하고 나만 발전을 하겠다라고 하면 현 시대에서 끝나겠죠. 이때 우리가 같이 지속적으로 후대를 위한 그러한 부분들을 고려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기대하자라는 측면들의 기구가 SDSN입니다. 지금 당장 우리도 부족한데 우리 후손들까지 더 부족한 상황이 생기면 안 되겠잖아요. 그래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유엔 산하자문기구 그 다음 줄 보시면 각국의 자각 없는 개발에 따라 인류의 생존을 위협할 정도로 파괴되기에 이르렀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을 위해 노력해야 된다. 등장했겠죠. 그 다음에 17번째는 코피 작전입니다. 코피 작전 하게 되면 어떤 영어의 약어 같겠습니다만 코피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다툼이 있었을 때 코피 나면 너 이겼어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코피 작전은 북한에 대한 미국의 제한적인 선제 타격 계획이라고 해서 한번 그렇게 하게 되면 섣불리 대응하지 못하도록 만들겠다라는 건데 그렇게 되면 선제 공격하는 거 아니겠냐라고 할 텐데요. 이러한 코피 작전은 예방적 성격이라는 것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시설들이 있을 때 모두 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상징적 시설들에 대해서만
그러한 여러 가지 행동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8번째는 삼불일한입니다. 우리나라를 둘러싼 여러 국가들이 있지요. 그 중에 중국이에요. 중국이 요구하는 우리나라가 하면 안 될 것 3가지와 제안해야 할 1가지에 대해서 언급하게 됩니다. 그 내용의 3번째 줄 중간 끝부분쯤 보시면 삼불이란 하지 말아야 할 3가지로 사드의 추가 배치,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 참여, 한미일 군사 동맹 이런 거 하지 말자라는 얘기고, 일한이라는 것은 이제 제한을 두는 건데 한반도에 이미 배치된 사드 운용을 제한하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고고도로서 미사일 방어 체계를 구축을 하겠다 그러면 무슨 상관이냐라고 할 텐데,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그러한 것들을 알려면 우리나라의 일부 지역까지도 이 안테나를 통해 가지고 알려고 할 거 아닌가라는 측면들로서 언급된 부분이 삼불일한이죠. 그 다음에 19번째는 1대1로입니다. 실크로드 아시죠? 예전 시대 때 그 교육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이야기를 하는데, 중국에서는 21세기 경제로서 이러한 것들을 만들자는 경제협력 벨트로 1대1로를 추구하지요. 그래서 여러 국가들이 하나로 연결이 되어져서 각국의 발전을 도모하자라는 측면들로 언급이 됐던 것이 1대1로입니다. 그 다음에 20번째는 샤오캉이에요. 중국의 장기적인 목표 중 하나인데요. 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린다는 의미의 중국어를 샤오캉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두 다 평안하게, 그러니까 특정 부분의 발전 내에서 모두 다라는 측면들의 장기적 목표 중 하나가 샤오캉이에요. 그 다음에 21번째는 코리아 패싱입니다. 많이 들어보셨던 단어가 패싱이죠. 코리아 패싱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한반도 이슈라는 게 있죠. 그 이슈가 있을 때 우리를 빼고 다른 주변 국가들끼리만 이야기할 때 이때 코리아 패싱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있어요. 즉 한반도 관련 이슈에서 한국이 소외된 채 주변국 나라끼리 논의하는 현상으로 다자 외교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발언권이 사라져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상태, 이것을 말합니다. 22번째 차이나 패싱은 그럼 뭐겠어요? 중국의 국제 외교 상황에서 외면당하는 상태, 그래서 차이나 패싱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겠죠. 그 다음 23번째는 샹그릴라 대화입니다. 아시아 안보 회의를 하는데 그 아시아 안보 회의의 별칭 엘리어스가 샹그릴라 대화라고 합니다. 이 샹그릴라 많이 들어보셨던 단어죠. 호텔이에요. 그래서 아시아 안보회의 별칭 그 다음 줄 보시면 샹그릴라 호텔에서 개최되기도 하고, 잃어버린 지평선이라는 소설의 샹그릴라가 이상향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여러 가지 측면 때문에 샹그릴라 대화라고 불리게 됩니다. 그 다음 24번째는 리스본 조약입니다. 유럽연합 헌법을 대체하기 위해 마련된 개정된 조약을 리스본 조약이라고 하죠. 서로 다른 나라가 연합을 해서 한 나라처럼 여러 가지 경제 활동을 하겠다라고 하게 된다면 굉장히 복잡할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상호 간의 협약이라는 것을 통해서 교통 신호등을 만들게 되겠지요. 그렇게 해서 유럽연합 헌법을 대체하기 위해 개정된 조약이 리스본 조약이라고 볼 수가 있고, 정식 명칭은 유럽연합 개정조약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25번째는 하얀 헬멧입니다. 중동의 뉴스에 가끔 보셨던 내용인데요. 시리아 내전 지역에서 구조 활동을 하는 민간 구호대를 하얀 헬멧이라고 하는데, 글자에서도 이야기했듯이 구조 활동을 하는 구호대원들이 하얀 헬멧을 쓰고 활동한다고 해서 하얀 헬멧 이렇게 불립니다.
그 다음 26번째는 나슬레 세범이에요. 제3의 세대를 의미하는 이란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제3의 세대라는 것은 인터넷이라든지 우리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그러니까 SNS 활동 같은 것들도 하잖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이란에서도 해요. 그리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란 반정부 시위 같은 부분들도 하는 제3세대를 일컫는 용어가 나슬레 세범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7번째는 퍼싱 원칙입니다. 퍼싱 원칙이라는 것은 미군은 다른 나라의 지위를 받지 않는다는 것을 퍼싱 원칙이라고 하죠. 세계대전이 일어나죠. 그 좀 아픈 역사 중 하나인데 제1차 세계대전 때 미군도 참전을 하게 됐죠. 뭐 역사책으로도 보셨을 것이고 영화나 이런 거에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연합군에 비해서 미군은 상대적으로 적은 규모니까 우리가 하부 부대로서 운영을 해야겠다라고 했을 때에 퍼싱 장군이 미군은 다른 나라의 지위를 받지 않는다는 것으로 기인해서 퍼싱 원칙이라는 것이 생겼지요. 그 다음에 28번째는 스모킹 건입니다. 스모킹 건이라는 것은 결정적인 증거를 의미하는데 총이 있고 연기가 나는데 누군가 총을 맞았어요. 그러면 그 총일 거 아니에요. 결정적인 증거라는 거죠. 그래서 연기 나는 총이라는 뜻으로 총에서 연기가 나면 총을 들고 있는 사람이 총을 쏜 범인이라 확신할 수 있다고 해서 범죄 혐의를 입증하는 직접적이고 확실한 증거라는 의미로 사용될 때 스모킹 건이라고 표현하게 되죠. 그래서 영국의 작가 코난 도일의 소설 셜록 홈즈 시리즈 중 글로리아 스콧에 등장한 스모킹 피스톨에서 유래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29번째 촉법 소년이에요. 법령에 저촉되는 그러면 촉법이죠. 행위를 한 10세 이상에서 14세 미만인 소년을 촉법 소년이라고 하는데 촉법 소년은 형사 처벌을 하는 데 있어서 형사 미성년자이므로 형사상 처벌을 받지 않으며 보호관찰, 사회봉사 명령 등의 보호 처분으로 책임을 대신하게 되는 그런 대상을 말합니다. 하지만 근래에 조금 안 좋은 그런 뉴스들이 많이 있었죠. 좀 마음이 많이 아픈. 그래서 이러한 소년법의 폐지라는 측면들로서 논의를 또 하고 있고요. 그 다음 30번째는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 CPTPP예요. 세계 최대의 다자간 자유무역 협정인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을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아주 재미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 예전 신문에 혹은 예전 일반 상식 공부하시면 WTO 얘기 나올 거예요. 세계 무역 자유화를 지향하자라는 거예요. 뭐 우루과이 라운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만. 그런데 거래하는 국가끼리가 있고 거래하지 않는 국가까지 모두 하기 힘드니까 그럼 자유무역 협정 자연스럽게 해라. 뭐 정보와 기술도 확장이 되어졌고 여러분들도 해외에서 직구하시는 분들 있죠. 직접 구매하시는 분들. 반대로 이제 외국에서 우리나라 물건은 이제 역직구를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이제 자유무역 협정이라는 걸 해요. 그 중에 세계 최대 다자간 자유무역 협정인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을 CPTPP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 31번째는 비세그라드 그룹이라고 해서 동유럽의 체코, 폴란드, 슬로바키아, 헝가리로 구성된 지역 협력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헝가리 비세그라드에서 회담이 열려서 비세그라드 그룹이라고 불리는 거죠. 뭐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회담이 열리면 지역명을 따르니까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1991년 헝가리 비세그라드 시에서 체코슬로바키아, 폴란드, 헝가리 3개국 정상이 모여 EU와 나토 진입을 목표로 협의체를
구성하게 되는 것이 그 출발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 32번째는 연명의료결정법이에요.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불필요한 연명 치료를 거부하고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제정된 법률을 연명의료결정법이라고 하게 됩니다. 이러한 연명의료결정법은 정식 명칭이 이제 법률이 호스피스 완화 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이라는 것으로 불리는 것이 정식 명칭이에요. 일반적으로 사망이라는 측면들의 기준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를 충족하거나 임박했을 때 단지 그냥 생명의 유지 정도라는 것을 하게 되었을 때 고민하게 되어지는 것이 연명의료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그와 관련된 법이에요. 그 다음 33번째는 사드입니다. 중단거리 탄도미사일로부터의 방어를 목적으로 하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예요. 그래서 미사일이 날아온다라고 하게 되면 지상에 피해가 없어야 되니까 높은 고도에서 고고도에서 그걸 파괴하면 되잖아요. 그러한 방어 체계가 사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그러기 위해서는 전방위적으로 파악을 해야 되니까 광범위한 지역이 확인을 해야 되는 그런 레이더의 범위가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이 여행 오시는 중국에 있어서 그런 여행객 분들의 감소 같은 것들도 있었죠.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들의 내용을 갖고 있는 그러한 중단거리 탄도미사일 방어 체계, 고고도 미사일 체계가 사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34번째는 실버 민주주의예요. 우리 저출산이라는 단어 많이 들으시죠? 저출산 하게 되면 인구가 주는 거예요. 그럼 그 주는 속도가 어떻게 되느냐? 결혼을 안 하시는 혹은 못 하시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계시고 또 두 분이 이제 만나서 부부의 연을 맺어서 자식 되어지는 분들을 한 분만 낳아서 키우신다든지 하면 인구는 확 줄겠죠. 그렇게 되면 늘어나는 것은 뭐겠어요? 건강, 의료보험도 잘 돼 있어서 평균 우리 연수도 길어지잖아요. 실버 시대가 인구가 많아지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 정치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투표라는 것을 의식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에 따라서 그에 맞는 타겟된 공약이라는 것을 내놓을 수밖에 없겠지요. 실버 민주주의는 청년층 인구가 줄고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나타나는 정치 형태라고 볼 수 있고요. 제론토크라시라고 불리는 노인 중심 정치 형태라고 볼 수 있어요. 즉 정치 공약이 편향된 형태로만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세태를 볼 수 있지요. 그 다음에 35번째는 시놉티콘입니다. 시놉티콘은 감시에 대한 역감시인데 쉽게 말해 이거예요. 어떠한 국가기관이 있고 국가기관이 감시를 한다라고 하게 된다면 시놉티콘적 측면입니다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정보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전되어 있고 여러분들도 특정 분야에서는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만의 전문적인 지식들이 있으시죠.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이 부족한 것은 또 학습을 통해서 보다 더 강화된 지식을 가지시게 될 것이고 이러한 가상의 공간에서 그러한 부분들을 논의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다시 말해 감시가 아닌 역감시의 역할로서의 활동도 가능할 수 있겠죠. 즉 감시에 대한 역감시라는 측면이 시놉티콘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권력자가 대중을 감시한다라고 하게 된다면 파놉티콘이라고 부르죠. 또는 이제 파놉티콘, 영어 발음 때문에 그런데 이제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시놉티콘은 감시에 대한 역감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중이
권력자를 감시할 수 있다는 의미의 용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관련된 시사적 상식에 대한 내용들을 배워보았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일반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일상적인 뉴스에 관심을 가지시게 되면 폭넓은 상식적 측면들의 지식이 쌓이시게 되겠죠. 강의 수강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